김강민의 잡지사 9월호 7번째 페이지. 지하철 역장 한국사 명품 브로커에 이어 이번엔 AS 기사님으로 돌아온 프로 엔잡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백제신라 고구려 가야 명품 여행을 이제 끝내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전에 잡지사에서 다뤘던 조선 왕들을, 특히 좀 다소 비판적으로 다뤘던 왕들을 이번에는 좀 공적을 중심으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명 잡지사 애프터 서비스 특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한 왕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 가져본다고요. 네, 분명히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울 때는 굉장히 그 조선 후기에 문화적인 융성함을 이뤘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의 대상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영조 임금. 영조. 네. 그러니까 영조, 이 영조 임금님이 이제 그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세자. 1762년에 있었던 이모화변,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들었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영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영조에 대해서 아니 자식한테 그렇게 압박을 해서 그치. 결국은 이제 비뚤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 큰 아들 28살의 아들을 쌀 뒤주에 가두어서 죽인다라는 건 너무 끔찍하지 비정한 아버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그 앞에 배웠던 뭐 정조, 영조와 더불어서 뭐 문화적인 어떤 융성함 이런 어떤 업적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 맞아요, 부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영조라고 하는 임금님을 전체적인 이미지 속에서 매정한 맞아요. 왕. 네,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 약간 신경질적인 왕. 그리고 저희 잡지사에서도 이제 영조가 자주 등장하긴 했는데 비정한 아빠, 때로는 네. 극성 아빠일 때도 있었고 하여간 자녀를 굉장히 편애했던 아버지. 그렇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사 중심으로 다루게 되면은 영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어떤 역사 사실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격차가 있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먼저 포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은 비판적인 것들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떤 공적 같은 걸 또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있게 되죠. 예. 그런데 모든 역사 인물들은 사실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지난번까지 좀 어두운 면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영조의 좀 밝은 면.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입체적으로 영조라는 그리고 그 시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AS 프로그램을 아하. 준비를 했습니다. 영조 애프터 서비스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영조를 칭찬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영조가 이런 업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적이라고 하면 저 아무래도 영조하면 탕평책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보면 탕평비라고 탁 붙어 있거든요. 아, 성대 앞에요? 네, 성균관 앞에? 안에. 예, 그래서 이제 탕탕평평이라고 하는 탕평을 해서 이제 완론탕평, 그다음에 이제 정조 때 줄론탕평과 비교해서 어쨌든 여러 그 붕당의 인재들을 골고루 쓰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탕평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방식으로 본다 그러면 쌍고호대라 그래서 예를 들어 영의정을 노론을 세웠으면은 좌의정은 소론. 뭐 병조판서를 소론으로 세웠으면은 예를 들어 이조판서는 노론.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붕당을 급이 맞으면은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줬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서로 이제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등용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난 탕평 싫어. 이런 부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발하는 사람. 노론의 강경파도 있을 거고 소론이나 남인의 강경파도 있을 테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관직에서 배제. 그러니까 쉽지 이제 않은데. 관직 안에서 물론 인재풀은 좀 제한적이긴 하겠으나 정치에 대해서 서로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탕평책을 펼쳤던 게 바로 영조의 탕평책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이 탕평책이 네. 영조 임금이 굉장히 노련하게 왕의 즉위를 합니다. 이미 30살에 즉위를 했었으니까. 30살에. 네, 당시 30살이면은 굉장히 노회한 어떤 정치력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또 경종의 4년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도 겪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게 정치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탕평책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탕평책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사건이요? 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이제 영조 4년에 있었던 이인좌의 난.
영주 4년밖에 안 됐을 때. 네, 무신난이라고 하는 무신년이었기 때문에 무신난이라고도 하고 예. 이인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펼쳐졌던 것을 이인자의 난이라고 이거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 난은 이름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대원수를 칭했던 이인자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난을 일으켰는데요. 네. 한때 그 충청도의 중심이었던 청주성을 점령하고 충청 병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난을 일으키고. 네. 예.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 일부 지역, 그다음에 충청도 일부 지역,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반영조 세력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예, 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영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경종 때만 하더라도 소론 남인이 좀 우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영조는 탕평책을 펼쳤지만 결국은 좀 강경한 세력들은 다 몰아냈으니까 그 소론이나 남인의 자리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좁아졌어요. 없습니다. 예. 결국 배제된 사람들이 존재할 거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기에 경종 임금이 네. 4년 만에 죽었다라는 거는 네. 좀 의심스럽지 않아?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독살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간장게장. 간장게장을 포함해서 그때 왜 몸이 열이 나는데 인삼을 올렸느냐 예. 라는 것들을 영조가 의심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조가 그렇죠. 의심을 받았는데 예, 예. 그 경종을 죽인 것으로 보이는 영조가 왕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 소론 남인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저기 멀리 떨어진 왕손 하나가 있습니다. 밀풍군이라고. 예. 밀풍군이 누구냐면 증조 할아버지가 소현세자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소현세자인 분이군요. 예, 소현세자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살아남았는데 그의 네.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조, 효종 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계통을 모두 바꿔서 새롭게 계통을 세운다라고 하고 역모를 일으켰는데 네네. 이렇게 대대적인 역모가 일어난 적이 조선 전후기를 통틀어서 거의 없습니다. 큰 사건이네요. 예,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조를 포함해서 네. 그 안에 있었던 정권의 담당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 탕평해야 되는데. 탕평을 해야 되는데 네. 저기에 소론하고 남인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그렇죠. 그것도 충청도의 중심지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은 네. 이제 영조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반란 어떻게 진압할 건가? 뿌리 뽑아야죠. 뿌리를 뽑아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뽑는다고 뿌리가 뽑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충청도하고 경상도 일대에 있는 반영조 세력. 네. 그러니까 반노론 강경 세력, 그러니까 노론에 반대하는 소론이나 남인 세력이 있어요. 예. 이 세력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너무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일부 반란을 일으켰지만 저쪽에 또 반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진압한다고 어떡하죠? 하더라도. 회유를 하나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세력이 완전히 진압된다 그러면 탕평책을 펼치려면 예. 노론도 있어야 되고 소론도 있어야 되고 남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노론이 득세할 거 아니에요. 노론이 득세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예. 자기가 원했던 탕평은 균형이 무너져 깨집니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영조의 정치력이 발현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쿠데타잖아요. 이거 지금. 쿠데타죠. 네, 쿠데타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진압 과정과 진압 이후까지를 내다본 네. 정치력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영조에게는 당시 정말 운이 좋게 예. 1년 전에 네. 그러니까 영조 3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노론 정권에서 소론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온건파? 온건파가 자리를 잡은 그 정권이에요. 그래요? 예. 이게 영조한테는 천우신조였죠. 왜죠? 영조는 노론에 가깝지 않나요? 노론에 가까운 노론의 예. 지지를 얻고 왕위에 예. 즉위를 했지만 예. 만약에 노론이 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면 그 위세를 바탕으로 영조를 압박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소론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소론이 볼 때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 강경파 쟤네들 때문에 우리 전체의 입지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러네요. 소론 내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조와 소론 온건파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기투합해서 당시 병조판서였던 오명왕이라는 사람을 네. 진압군 사령관으로 보냅니다. 오명왕이 소론 온건파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종사관 우리가 보면 역사 드라마 보면 이제 종사관 나리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잘생긴 분들. 예, 그 종사관으로 잘생긴 박문수. 박문수. 를 여기에 이제 같이 파견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난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이제 오명왕은 영조의 뜻을 받아서 이제 명을 내립니다. 네. 적을 사살하는 것은 공이 작고 네. 적을 포로로 잡는 것은 공이 크다. 아, 생포해라. 생포해라. 어. 그러니까 무참한 도륙 작전을 벌이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네, 나중에 그렇죠. 이제 1811년에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자. 아,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사실은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었던 주력 지방군들이 네. 이 반란군을 진압을 이미 합니다.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추풍령을 넘기 전에 이인자의 부대는 이미 와해가 되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인자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을 서로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진압 과정에서 일단은 살상하는 숫자를 굉장히 줄이게 줄였어요.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의 난은 한 달 만에 이제 진압이 됐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조 임금이 직접 숭례문까지 가서 오명왕을 개선 장군으로 맞이하는 우리 그래요?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예. 그러니까 임금님이 나가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만들어 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노론 대 소론의 전투였다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 소론 대 소론의 전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면은 일단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소론의 문제점을 소론이 잡아냈으니까 노론이나 남인이 네. 공격할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죠. 그럼 좀 탕평을 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탕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예. 이제 영조가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충청도 지역과 네. 경상북도 지역의 민심이에요. 민심이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큰 반란 같은 경우, 큰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네. 그 사건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네. 이른바 이제 그 배후 세력을 토벌한다 그러면 더 큰 살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관군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네. 지역 유지들 보고 너 가담했어 안 했어? 그렇죠. 예. 자금 됐어 안 됐어?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공포 분위기가 제2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 네. 그리고 정치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영남의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어떻게 다독이나요? 예. 어사를 파견하죠. 어사방문수. 박문수. 아, 어사방문수. 그래서 파견. 네,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문수가 모두 4번 예. 어사로 나가는데 암행어사잖아요. 박문수. 암행어사는 아닙니다. 암행어사 아니에요, 박문수? 네. 아, 아니라고 하셨죠, 전에. 네, 암행어사는 이제 그 사또 몰래 네. 보내는 거고 이 암행어사의 핵심 과정이 뭐냐면 제비뽑기가 있어요. 랜덤으로 예, 추생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지역을 뽑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암행어사는 어느 지역을 목표로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지만 가는 거고 여기에 이미 장소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정보 누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럼 암행이 아니죠. 그래서 예. 암행어사는 기본적으로 먼저 제비를 뽑아요. 음. 그러니까 임금 옆에서 제비를 딱 뽑아서 충주. 충주 아니면 밀양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가는 거고 네. 가는 길에 있는 고을들은 다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 과정을 박문수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했어요? 없어요. 암행어사 아니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위무어사라 그래가지고 예. 현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민심을 네. 다독이는 작업.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반란군만 진압하면 됐지 그 뒤에 세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공포 분위기 조성하러 온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를 가능하면은 이 세력도 저 세력도 소론 세력도 노론 세력 또 남인 세력도 모두 끌고 가려고 하는 정부지 어떤 한 세력을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정부는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하는 거예요. 야. 그거를 몇 달 하고 나니까 경상도 지역의 민심이 네. 그럭저럭 안정되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조정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이인자의 난이 오히려 네. 탕평책의 뿌리를 단단하게 좀 길게 봤네요. 영조는 정책을 좀 길게 보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영조가 때에 따라서는 뭐 노론 세력을 좀 우대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론 세력을 우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 52년 동안 자신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크게 크게 치우치지 않았던 대단하다.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이때 이미 만들어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우리가 붕당해서 물론 붕당들이 계속 영조 정치 안에서도 또는 나중에 이제 정조의 어떤 즉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으나 그런 어떤 다툼이라고 하는 거 권력 투쟁은 네. 전 세계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그 권력 투쟁의 모습을 어떻게 아우르고 함께 가려고 그래. 했었든지 이런 모습도 이게 살펴보시면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를 현대사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거의 구후 세력을 모두 몰아내는 것이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그렇다면은 다시 이 정부에서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겠고 그들도 우리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 유연하게. 그러면 이 정부는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영조가 그런 모습을 이제 무신난 이인자의 난에서 만들어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박문수 암행어사가 아니어서 우리가 한국을 비는 백명여인들 개사 때도 바꿨죠. 나라 살림 박문수 이렇게 그렇죠. 바꿨었죠. 예, 기억이 납니다. 자, 탕평책 외에 영조가 또 이제 왕으로서 가졌던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던데요. 네, 영조는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총론이에요. 그럼 국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뭘까? 그럼 민생. 즉 인생 챙겨라. 그렇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정치의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영조 시기에 두 개의 큰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천 준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청계천 준천 준설 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널리 알려진 세금 제도로서의 균형법의 균역법. 예. 시행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조가 청계천을 준설했습니까? 근데 이 청계천은 조선시대 내내 그러니까 문제였어요. 왜죠? 조선이 이제 그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지가 이렇게 큰 넓적하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죠. 물그릇처럼 되어 있는데 예. 이 청계천 일대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양에 비가 내리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은 네. 청계천으로 아, 그렇죠. 낮으니까. 들어가요. 예. 이게 하수도 역할을 합니다. 물이 네. 그러니까 하수도 역할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중랑천으로 빠져서 한강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청계천이 만약에 흙이나 오물이 쌓여서 바닥이 높아지게 되면 하수도 역할을 못 해요. 그렇죠. 이게 더 높아지면 네. 그러면은 뭐 조금만 비만 오면은 네. 범람되겠네. 범람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이 비가 왔을 때 물이 잘만 빠져나가면 빠져줘야죠. 예. 그러면 크게 피해가 없는데 우리 이게 강남에서도 거기 막 쓰레기 같은 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맞아요. 막 범람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선 초기부터 그래서 태종 때도 한번 준설을 하고 세종 때도 준설을 하고 이랬었는데 쭉 지내다가 조선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니까 이 준설 사업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다리 밑을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네. 지금 다리 밑을 걸어서도 못 지나간다. 아, 그만큼 지금 흙이 쌓여 있는 막힌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신하들한테 툭 던집니다. 당시에는 이제 청계천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개천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10개자 써서 개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개천을 준설을 해야겠다. 우리 준천 사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일단요. 돈이 한 50만 양에서 100만 양은 들어갈 것 같고요. 이 50만 양에서 100만 양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어마어마한가요? 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재정의 뭐 한 몇십 프로에 해당할 정도. 그래요? 굉장히 야, 큰 큰 겁니다. 공사네. 예. 그다음에 인부를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모아도 한 50만 명? 5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 수치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조가 그런가? 그러고 이제 영조 특유의 이제 그 정치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네. 이제 여론 정치입니다. 여론 정치. 네, 이제 예. 길가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청계천 어때요? 그랬더니 비만 오면 넘칩니다. 난리요, 난리. 예. 이거 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사람 모을 수 있나? 그랬더니 안 오겠죠. 그런데 돈 주면. 돈 주면 오지 않을까요? 일당 주면. 일당 주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영조 귀에 들어가는 거죠. 일반 백성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백성하고 관리들하고 사대부들을 모두 계층을 다 아울러서 야.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여론조사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총론 얘기하지 말고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예산 잡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와 관련된 준천사라고 하는 관청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확 하고 들어가서 작업을 했더니 네. 처음에 예산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아, 한 20만 양 정도. 처음에 50에서 100만 불렀다 그랬죠? 네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일단 부르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만 양 정도에다가 더 줄었네. 네, 그다음에 예. 연인원 한 20만 명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일당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타이밍도 잘 잡아서 그 춘궁기 그러니까 이제 보리가 딱 떨어지고 쌀이 나오기 전인 그 시기에 하니까 농민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때 어차피 농사 안 지으니까. 네. 예. 그러면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이 준천 사업이 그 이후로 한동안은 네. 이제 한양의 홍수를 막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야. 이제 이 과정에서 참여한 백성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양의 비용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제적인 바탕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도시 기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청계천 준천 사업은 중요하고 이때부터 야 개울이 맑아졌어. 아, 그래요? 수질이 좋아졌구나. 청계천이라고 하자. 아, 그래서 청계 그때는 10개라면서요. 10개였어요. 아이로 썼구나. 네, 그러다가 조선 후기 어느 시기에 여의로 쓰는 개로 원래는 청개구리 할 때 청개였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10개자에다가 그냥 맑을 청자만 붙여서 청계천 이렇게 불렀다가 어느 순간에 계곡계자를 쓰는 청계천으로 우와. 바뀌었으니 청계천이란 이름을 만들어내게 된 배경도 영조에게 기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수표 같은 것들을 세워서 그 광교 같은 데 보면 이제 경진지평, 또 수표교에 보면 경진지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경진년에 이제 그 준서를 했거든요. 저 글자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준서해라. 아, 그땐 또 할 때가 된 거다. 네, 이제 그 아이디어는 이제 영조 임금이 세종 발악이거든요. 세종바라기. 네, 세종대왕이 했던 자료들을 늘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세종이 뭘 했나 봤더니 예전에 수표를 세웠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는 수표는 성종 때 것이긴 하지만 그 수표의 원형은 세종 때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수표는 다시 세우진 않았지만 수표교에다가 글자는 새겨서 그래서 이게 수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네. 그런 어떤 세종 발악기의 뜻이 반영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유물로 남아있는 게 예. 바로 치국입니다. 치국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치국이가. 서양보다 200년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치국이가 이제 문종이 만들었잖아요. 세종 아들 문종.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때 이제 뭐 그 세금제도 때문에 전국에 비 오는 거를 체크하려고 했는데 흙이 젖은 정도를 가지고 비가 얼마만큼 왔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치국이를 만들었다, 세계 최초다 이런 얘기까지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근데 이게 임진왜란 때 모두 사라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임진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금속이라는 금속은 모두 사라져요. 그러다가 치국이가 없는 시간이 100몇 년이 지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영조 임금이 가만히 세종 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치국이라는 게 있네. 이거를 그래서 당시 데이터 똑같이 치국이를 만들어서 전국 관청에다가 비치하도록 합니다. 야. 거의 뭐 기상청 설립한 수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쭉 나가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은 헌종 때 만든 치국이가 공주 가명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딱 하나. 아, 유일한가요? 저게? 예, 그래서 조선 시대에 만든 치국이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만약에 영조가 세종 발악이가 아니었다면 네. 저 치국이는 그러네. 없었을 거고 우리는 일상적으로 맨날 국사교과서에서 보는 그 치국이 단순해 보이는 그 통조차도 네. 우리가 재현을 했어야 될 뻔한 걸 어. 유물로서 문화유산으로서 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네네. 영조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갔는지를 예. 짐작해 볼 수가 야, 있습니다. 지금 호감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조에 대한 호감도가. 자, 민생을 챙기고자 노력했던 영조의 두 번째 업적 이제 균역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균역법은 어떻게 나온 법인가요? 균역법은 한국사 시간에 배우신 거에 따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군포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될 16세에서 60세의 남성 장정들이 군대를 가는 대신에 세금으로 내는 면포입니다. 그래서 1년에 2필을 내던 것을 네. 균역법에 따라서 한 필로 줄였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를 배우죠. 예. 들으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2필에서 한 필로 줄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국가 재정을 축소시킨다.
아, 그렇죠. 예. 예, 두 필에서 한 필만큼 한 필만으로도 되게끔 국가 재정을 축소한다. 축소시킨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부족분을 다른 재원으로 채워 넣는다. 나머지 한 필 어치를 다른 재원으로 채워 넣는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선언일 뿐인 거죠. 아, 그렇죠. 네, 우리 이제부터 두 필을 한 필로 받는다 그래놓고 별다른 대책을 내세우지 않는다. 뭐가 백성에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를 고민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당시 그 군포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삼정의 문란 같은 경우 보면은 백골징포, 황구첨장 이게 전부 다 군포 문제거든요. 그 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한테 당신의 군적에서 빼줘야 되는데 네. 아직도 당신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족들한테 아, 군포를 받아낸 거. 백골징포. 네. 그다음에 황구첨정은 어린애한테 아직 16세가 되지 않고 갓난애기한테 그 할당량이 있으니까 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걸 황구첨정. 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군포에서 나왔으니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당대의 어떤 폐단으로 나타났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우리나라도 계속 재정이 늘어나지 그렇죠. 예.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영조가 생각할 때는 재정을 줄이는 방법은 없고 다른 곳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 부족분을 충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되지? 일단은 그 금액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시 이제 그 배는 공식 가격이 배 한 필에 그 화폐로 2냥 그러니까 동전 200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200개니까 만약에 군포액이 당시 200만 냥 정도였으니까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면 100만 냥의 부족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디서 메워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100만 냥의 부족분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문제는 실제로 당시 그 군포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2냥 값을 못 하는 거예요. 한 1.80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한 180만 냥 정도만 어떻게 보면은 뭐야? 도매가 소매가 이런 건가? 그게 이게 시중 가격이. 그러니까 군포를 우리가 예. 그 장부 가격은 네. 한 필 들어오면 2냥으로 계산을 했는데 시중에서 배를 가지고 2냥을 살 수 있는지 봤더니 2냥 쳐주지 실제로는 않고 안 그렇더라. 1.8냥만 쳐주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180만 냥이니까 네. 100만 냥은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80만 80만 냥 냥이 정도를 채워 넣으면 그렇죠.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때 이제 영조가 내심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야? 돈도 있는데 양반들이 세금 안 냈나요? 양반 세금 안 냈잖아요. 양반 세금 안 냈구나. 그래. 그럼 답이 있네. 그래서 예. 처음에 영조의 생각은 뭐냐면 예. 양반들한테 세금을 매길 생각으로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창경궁 앞에 가서 네. 근데 여론조사하면 양반들은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제 백성들한테 물어봐요. 예. 그래서 백성들한테 물어봐서 예. 야 이번에 세금이 부족한데 그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매기는 게 어떻겠느냐. 백성 다 좋다 하지 않을까? 나라를 지키는 건데 예. 양반 상놈이 따로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호포론, 하나는 유포론, 하나는 구전론 이렇게 세 개로 들어갔는데 네. 호포론은 뭐냐면 네. 양반이면 세금 내자. 우리 모두 양반 되어 세금 냅시다. 뭐 이런 구호로 네네네. 이게 호포론이고요. 예. 유포론, 유학자면 세금 냅시다. 유생이면 유학자만 세금 냅시다. 이렇게 해서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제가 보기엔 비슷한 느낌. 예. 네. 어쨌든 기득권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전론은 네. 세금을 안 내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구전 뭐죠? 입구자니까 예. 천민이 노비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노비한테 걷자? 그렇죠. 노비는 원래 양반한테 자기의 몸값을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일부를 네. 국가로 내자. 그럼 결국 양반도 돈이긴 내고, 하네요, 당시에는. 네, 양반도 내고 그다음에 그 집에 노비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반발이 제일 심했던 게 요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네, 심했죠? 심하냐면 내가 쟤랑 같이 어떻게 세금 내냐고. 이번 양반이. 세금 제도에 같이 들어간 게 자기가 내는 것보다 내가 노비랑 같이 내는 게 더 싫었구나.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양반이. 그래서 이 구전론은 1차적으로 폐기가 되고요. 구전론 탈락. 네. 네. 호포론 아니면 유포론인데. 그래서 이제 호포론 아니면 유포론인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양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겠죠. 나중에 예. 이 호포제, 동포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영간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서 그때까지 이제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요? 그럼 네. 그럼 뭡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3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수이니까 일단 균역법을 실시를 해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는 걸 일단 먼저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0만 양에 그걸 대한 채워야죠. 부분들을 네.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이제 공공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영조가 내세웠던 이론이 바로 뭐냐면 아니 우리가 모두 같이 사는 거를 대동사회라고 그러는데 유교에서 이상사회를 대동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대동사회는 공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공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유교 국가의 이상사회를 대동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대동법도 거기서 나온 말이고. 그런데 이 대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역할을 맡아야지. 공정하다 균, 네. 역할을 맡는다 역. 균역이구나. 그래서 이게. 균역법이라는 법 이름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요순 시대에도 위에 공경부터 밑에 평민들까지 모두 동일하게 세금을 냈는데 예. 니네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양반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안 먹혀 안 먹혔어. 들어가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거를 이제 급대 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죠? 예.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80만 양 부분을 네.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에 들어갔는데 먼저 당시 군영, 뭐 훈련도감이나 이런 군영들이 네. 가만히 보니까 약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배정된 예산에 비해서 좀 덜 쓰고 그거를 이렇게 챙겨놓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예. 이제 포착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야 군영 예산 니네 잘 검소하게만 쓰면은 남겠는 걸. 그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세 나가게 해라.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부대 뭐 여기서 무슨 똑같은 부대가 저기 똑같은 부대가 있는데 그거 합쳐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10만 양 정도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우리 지금 80만 채워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당시 그 물고기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금을 굽는 것을 어염새라 그러는데 어염새. 예. 이게 굉장히 큰 수입원이었었어요. 근데 이 수입원이 누구의 수입원이냐면은 예. 궁궐 사람들, 그러니까 왕실 사람들. 소금이 귀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전매였습니다.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전매였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낼 때 내는 세금을 보통은 이제 그 백성들이 굽고 그 세금을 내거든요. 네. 근데 그 세금을 관청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왕실과 과정된 그 특정 관청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궁방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공주 왕자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집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왕실 재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왕실에 압박을 넣는 거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주 모르냐. 그러네. 영조가 왕실인데 왕실이 세금을 더 내자. 네. 어염세를. 네. 그래서 이 어염세에 들어가는 부분 상당 부분을 예. 결국은 일반 국가 재정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 한 15만 양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야. 그다음에 각 지역에 이제 사또가 쓰는 비용 중에서 그러니까 장부에 포함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관례적으로 그 사또가 운영을 했어요. 국가로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각 관청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 이 동네는 뭐 한 10만 제곱미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12만 제곱미터 정도 되면은 예. 한 2만 제곱미터를 경비로 쓴 거예요. 빼돌린 거죠. 빼돌렸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횡령이라는 것보다는 관례. 그냥 니네가 거의 재정으로 써라. 관례인데. 예. 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보통 낭비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다 네. 한수. 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들을 한 5만 양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 야, 철저하네. 네. 이런 식으로 메웠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유한 농민 중에서 이제 유사시에 장교로 활동한 선무군관, 니네들, 야, 포를 추가로 내야지. 니네 나중에 예비군 훈련 받고 있지만 나중에 장교로 가는데 그래도 군포는 내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5만 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토지에다 매깁니다. 그래서 토지 1개월당 2마리. 그래서 결장비를 붙여서 40만 양. 이렇게 해서 대략 한 80만 양 정도를 만들어 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필을 한 필로 줄인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러네. 어릴 그 때는 방식을. 학교에서 그냥 두 필을 그냥 반토막으로 줄여줬다만 외웠는데 그걸 메워야 되니까 재정을. 그게 정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메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손상 이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결국 재정 문제나 이익 문제가 충돌할 때 네.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내던 거를 만약에 안 내게 하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내야 그럼요. 되잖아요. 예. 이럴 때 그 적용되었던 원칙이 만약에 둘이 이익이 충돌하면은 네. 손해를 보는 건 손상 윗사람이고 아. 그다음에 이카 이익을 보는 거는 예. 아랫사람이 아랫사람. 되어야 된다. 어. 이게 세금 제도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명목상으로 남아 있지만 그거를 실현시키는 과정 속에서 균역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예.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선무공간포, 그다음에 궁방, 그러니까 왕실 재정, 그다음에 군영, 네. 그다음에 지방 사또 예. 이런 사람들이 쓰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넣었고 일반 농민들이 두 필을 내던 거를 한 필로 줄였으니 이들의 부담은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그렇죠. 예. 절반으로 예. 줄어든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살 수 있게 된 그렇죠. 예, 거죠.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이게 일정하게 뭐 명령만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도 밝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뚜렷한 목표 의식과 그다음에 이념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양반들이 특히 이제 결작 같은 경우에 반대를 합니다. 결 뭐요? 결작이 뭐냐면 예. 토지에 매긴 세금. 그 군역에 해당하는 세금이거든요. 네, 네. 아니 왜 또 토지에 매겨? 예전에 대동법으로 또 세금 내고 있는데 아. 그랬더니 경국대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네. 군포는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국대전 옛날 어떻게 보면 사법이거든요. 아, 사법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법을 다시 법적 근거. 근거로 만들어서 야 내가 이걸 철저히.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 법전에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양반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됐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매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논리적 근거는 영조 때 마련이 됐네요.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그리고 있는 영조는 진짜 솔선수범했잖아요. 완전 검소한왕이었잖아요. 네. 옷 막 세 번씩 빨아입고 막 그런 거 보여줬으니까 더 밑에서도 아무 말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계속 금주령을 내렸는지. 맞아. 이 금주령이 예. 사치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가채를 왜 금지시켰는지. 가채 이거 비싼 예, 거. 그거 사치하지 말라고 하는 맞아. 것들. 왜 영조가 맨날 검소함,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화려함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얘기를 그때는 했는지. 그냥 좀 약간 잔소리 할아버지 느낌이었는데 아니네요. 살림을 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살림해본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쓸지를 알지만 살림을 안 해본 사람은 사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림해본 왕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 우리가 봤던 금주령이나 사치 금지에 그러네요. 대한 영이었다고 본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양반이 더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양반한테 세금 매긴 게 아니라 사실은 땅에 세금 매긴 부분이 됐었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균역법이 큰 뭐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면은 모든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완되면서 또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취지로 그런 법을 만들고 그거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높게 네. 평가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한 인물, 특히 어떤 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 또 하나의 관점에 그만큼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끝으로 한 말씀 주시면. 조선 후기 왕과 관련된 또는 어떤 조선 후기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조는 서인 정권, 효종은 북벌 정책, 현종은 예속 논쟁, 숙종은 황국 정치, 영조는 완론 탕평, 정조는 줄론 탕평, 순조는 세도 정권. 아이고 국사 시험 보기 전에 외우는 건데. 예. 다 싸운 거예요. 아 싸운 얘기네.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의 최고 집권 세력의 교체만을 얘기를 했지 네. 그 안에서 어떤 정치와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교체 과정의 사건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그 균역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균역법의 핵심 공헌자 중에 하나가 김상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노론 벽파입니다. 네. 그러면 노론 벽파하면 우리가 딱 느낌이 뭐냐면 아우 고집스러운 완고한, 예. 정치인으로서 뭔가 꼬장꼬장할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만 찾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유능한 실무 관리 역할로도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로서 그 사람을 평가도 하지만 그렇지. 예. 어떤 실무적으로. 관료로서의 실무적인 영역의 능력으로서도 평가를 하는데 맞아요. 현재 우리가 요 위에 부분을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흐름만 보게 되면은 네. 정치 입지만을 보지 네. 그들이 그 당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찾아보다 보면 놀라운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네. 역사를 조금 더 따뜻하게 그러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입지, 뭐 계파 위주로 보는 거를 영조가 만약에 보고 있으면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예, 앞으로도 저희가 그동안 잡지사에서 다소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다른 조선 왕들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잡지사에서 AS가 필요한 왕이다 싶은 왕이 떠오르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사도세자 피극에 가려졌던 조선왕 영조의 업적, 위기 극복과 민생 개혁의 시각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박건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